여러분, 요즘 마트 가보셨나요? 저는 며칠 전에 동네 대형마트에 갔다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들던 식용유 한 병, 계란 한 판, 배추 한 포기. 가격표를 보는데 손이 멈추더라고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 금액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장바구니에 물건을 넣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마트에 갔는데 막상 계산대 앞에 서면 2장, 3장을 꺼내게 되는 그 기분.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물가가 다 오르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스스로를 달래게 되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마트 물가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요즘 주유소 들르실 때 전광판 가격 보셨나요? 리터당 1,900원을 훌쩍 넘긴 숫자를 보면서 저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기름을 가득 채우려다가 괜히 절반만 넣고 나온 적도 있었어요. 이러다 조만간 2,000원, 2,500원 찍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오늘 제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출이자 부담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집 한 채 장만하려고 혹은 전셋값 마련하려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저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매달 이자 나가는 날이 다가오면 통장 잔고를 몇 번씩 확인하고 괜히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장 보기도 무섭고 기름 넣기도 무섭고 이자 생각하면 더 무서운 요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매일 밤 뉴스를 보시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셨나요? 저는 솔직히 받았습니다. 뉴스에서는 계속 이런 말을 반복하거든요.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서 환율이 올랐습니다. 미국 달러가 강세라 어쩔 수 없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들으실 때마다 어떠세요? 저는 들을수록 오히려 더 답답해지더라고요. 저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뭔가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는 느낌. 내 지갑은 분명히 얇아지고 있는데 뉴스에서는 수출 기업 호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직접 파고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이 달러당 1,530원을 돌파했다는 뉴스 혹시 보셨나요? 단순한 숫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 무려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한 번도 뚫리지 않았던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진 거예요. 환율이 뭔지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환율 1,530원이라는 건 미국 돈 1달러를 사려면 우리나라 돈 1,530원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가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해서 원화 가치가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가스, 식량 원자재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수입 대금은 전부 달러로 냅니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 똑같은 물건을 수입해오는데 우리 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비용이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반영되고 결국 여러분이 마트에서 집어드는 식용유 한 병, 라면 한 봉지 가격에 다 붙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환율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 정치권에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뉴스에서는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고 국회에서 긴급하게 대책회의를 한다는 소식도 없고 관련 부처에서 특별 대응을 하겠다는 발표도 없습니다. 어딘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가 조용합니다. 저는 이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섭더라고요. 왜 말을 안 할까요? 왜 이렇게 쉬쉬할까요? 단순히 대변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면 말을 꺼냈다가 진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국민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운 걸까요? 오늘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환율 1,530원이라는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 뉴스에서는 절대 깊이 파고들지 않는 그 구조.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일상과 통장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어렵고 복잡한 경제 용어 없이 최대한 쉽고 솔직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오늘 마트에서 가격표 보며 느꼈던 그 막연한 불안감이 훨씬 선명하게 정리되실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뉴스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수출 기업들한테는 호재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달러로 물건을 팔고 그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니까 실적이 좋아진다는 논리입니다. 듣고 나면 아, 그렇구나. 그럼 나쁜 것만은 아니네? 라고 생각하게 되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원자재를 사다가 가공해서 완성품을 파는 나라, 철광석을 수입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원유를 수입해서 플라스틱과 화학제품을 만들고 밀을 수입해서 식품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자원이 없기 때문에 원재료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달러를 주고 사와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환율이 1,530원이 됐다는 건 수출해서 달러를 더 많이 받는 것보다 수입 원자재를 사는데 원화를 훨씬 더 많이 써야 한다는 현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수출로 100원을 버는 동안 원자재 수입으로 150원을 쓰는 기괴한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구조예요. 수출 대기업이 달러를 많이 번다고 해서 그 이익이 우리 서민들 식탁이나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대기업 실적은 대기업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거고 물가 상승의 고통은 마트에서 장 보는 우리 모두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환율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그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단 하루 만에 약 3조 원어치를 팔아치우고 빠져나갔습니다. 3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고요? 솔직히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매달 300만 원을 한 푼도 안 쓰고 꼬박꼬박 저금한다고 가정하면 3조 원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83만 년입니다. 그 돈이 단 몇 시간 만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빠르게 빠져나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나라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는 믿음이 있어야 들어오는 겁니다. 반대로 빠르게 빠져나간다는 건 이 나라 경제 앞으로 별로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전 세계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기관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조용합니다. 대외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말 한마디로 넘어갑니다. 저는 그 침묵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진짜 상황을 드러내면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본론 2점 나프타 쇼크 우리 경제의 밀가루가 사라지고 있다. 환율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은 탄탄하지 않냐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세계적인 석유화학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랑스러운 석유화학 산업의 심장부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나프타 납세 이야기입니다. 나프타 생소하시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물건들 중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둘러보세요. 음료수 페트병, 비닐봉투, 칫솔, 세탁세제 통, 스타킹, 아파트 외벽 페인트, 자동차 내장재, 심지어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의 소재 중에도 플라스틱 계열 섬유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바로 나프타입니다. 나프타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인데 이걸 가공하면 에틸렌, 프로필렌 같은 기초 화학물질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초 화학물질로 우리 생활 속 플라스틱 제품 대부분을 만들어내죠. 빵집에 비유하자면 나프타는 대한민국 경제 베이커리의 밀가루입니다. 밀가루가 없으면 빵을 못 굽듯이 나프타가 없으면 우리나라 석유화학 공장 전체가 멈춥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밀가루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 결제하는 나프타 수입 가격도 동시에 오릅니다. 거기에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유 자체의 가격까지 오르고 있으니 이중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나프타 가격이 2배 가까이 뛰었다는 건 붕어빵 장사를 하는데 밀가루 가격이 자고 일어나니 2배가 됐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재료비가 2배가 되면 그 비용은 결국 붕어빵 가격에 반영되거나 아니면 장사를 못하고 문을 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인데 물량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국내 나프타 재고는 길어야 2주분 정도밖에 안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주입니다. 불과 14일치예요.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디냐고요? 중동의 페르시아만에서 나오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전 세계로 나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좁은 바닷길입니다. 이 해협의 폭이 얼마나 좁은지 아세요? 고작 33km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예요. 그 좁은 물길을 통해 전 세계 원유 수출량의 약 20%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상당 부분도 바로 이 길을 통해 옵니다. 중동에서 무장단체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이 해협 주변이 불안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유조선들이 이 길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통과하더라도 이연 비용이 붙어서 가격이 훨씬 비싸집니다. 우리 집 수도관 밸브를 우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틀어쥐고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그 밸브가 항상 열려 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는데 막상 그 밸브가 잠길 위기에 처하니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석유화학 강국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해왔지만 원료 공급 통로 하나가 흔들리는 순간 국가 전체 산업이 멈출 수 있는 구조였다는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단순히 공장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우리 일상 전체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도미노는 장바구니 물가입니다. 나프타 공급이 줄어들면 플라스틱 원료가 부족해집니다. 플라스틱 원료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게 포장재입니다. 마트에서 쓰는 비닐봉투,
식품 포장용 위생비닐, 페트병이 부족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포장재 가격이 오르고 그 비용이 식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재기가 일어납니다. 없어질 것 같으면 미리 사두자는 심리가 작동하거든요. 사재기가 일어나면 물건이 더 빨리 없어지고 없어지면 가격은 더 오릅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로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사재기가 일어났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화장지 대란, 그 공포가 식품 전반으로 번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도미노는 아파트 입주 지연입니다. 이건 특히 지금 입주를 앞두고 계신 분들 또는 분양을 받아놓은 분들이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마감 공사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화학 자재가 들어갑니다. 외벽 페인트, 실내 벽지, 바닥재 코팅, 단열재, 창문 실링재, 욕실 방수 자재. 이것들 상당수가 나프타에서 출발하는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나프타 공급이 줄어들면 이 자재들의 가격이 오르거나 아예 물량 자체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이 있어도 자재를 못 구하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입주 일정이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건설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사들 중 일부는 이 상황에서 버티지 못하고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입주가 늦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기존에 살던 집을 빼고 이사 날짜를 맞춰놓은 분들은 갑자기 살 곳이 없어집니다. 임시로 단기 임대를 구해야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죠. 그러는 동안 아파트 대출 이자는 이자대로 계속 나갑니다. 이사 한 번이 가게 재정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도미노는 서민 가게 전반의 충격입니다. 건설 현장이 멈추면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현장 주변 식당, 편의점, 자재 납품 소상공인들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소비가 줄면 주변 상권이 더 침체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이게 7700km 박중동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이 모든 연결고리의 끝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매일 들르는 마트 계산대, 주유소 전광판, 그리고 매달 나가는 이자 고지서입니다. 본론 4.1415조 원에 더 탕복해도 버텨도 죽는 외통수.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당연히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카드를 써도 누군가는 심각한 피해를 입는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딜레마, 바둑에서는 외통수라고 합니다. 어디로 도망가도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환율이 오르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원화 예금의 이자가 높아지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돈 맡겨두면 이자를 많이 받네 라고 생각하면서 원화를 사게 됩니다. 원화 수요가 늘어나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환율이 안정될 수 있죠.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 분들, 특히 변동금리로 집을 산 분들의 월 상환액이 즉시 올라갑니다. 이미 팍팍한 살림에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운영 자금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 버티기 더 힘들어지고 폐업이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1900조 원에 달합니다. 금리가 1%만 올라도 가계 전체가 추가로 내야 하는 이자가 수십조 원 단위로 늘어나요. 서민들한테는 직격탄입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계속 오르고 수입 물가가 계속 뛰고 마트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이자 부담은 덜하지만 먹고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특히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물가 상승은 더 치명적입니다. 금리를 올려도 문제, 금리를 안 올려도 문제. 이게 바로 외통수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얹혀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국가 부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약 1415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을 단 한 푼도 안 쓰고 꼬박꼬박 모아야 2년이 넘게 걸리는 금액이에요. 이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거나 물가 안정 대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곳간이 거의 비어있는 상태에서 지출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정치권이 왜 환율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대책을 내놓자니 뾰족한 게 없고 가만히 있자니 상황은 악화되고 그래서 대외 불확실성, 글로벌 달러 강세, 일시적 현상 같은 말들로 시간을 끄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을 끈다고 해서 이 구조적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도입부에서부터 환율 이야기, 나프타 쇼크, 도미노 연쇄 반응, 그리고 정부가 처한 외통수 구조까지 꽤 긴 여정이었는데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처음엔 낯설고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 내용들을 파고들 때 솔직히 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사이의 차이는 단순히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생존 전략의 차이라는 것. 무슨 말이냐면 이 구조를 모르는 사람은 마트에서 가격이 오를 때마다 그냥 요즘 물가가 왜 이래라고 투덜거리다 끝납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아는 사람은 지금 이런 흐름이 오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지? 하는 질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가계 재정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일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지금 내 고정 지출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매달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월세 혹은 대출이자,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 식비, 교통비. 이것들을 전부 종이에 써보시면 내가 실제로 통제할 수 없는 고정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수입이 그대로라면 지출을 조정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조정을 시작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면 아무런 대비 없이 매달 이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그냥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여유가 있을 때 미리 검토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달러 자산에 대한 개념을 한 번쯤 생각해 볼 때입니다. 이건 투자를 권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환율이 오른다는 건 달러의 가치가 원화 대비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원화로만 모든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환율이 오를수록 자산의 상대적 가치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내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불안정한 시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자산을 한 바구니에만 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달러 예금이든 달러 기반의 ETF든 아주 소액이라도 원화 이외의 자산을 공부해두는 것이 지금 시기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투자든 공부 없이 남들 따라하면 위험합니다. 환율이 오른다더라는 말 한마디 듣고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건 오히려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 이야기를 포함해서 어떤 정보든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꼭 다양한 출처에서 더 공부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정보를 읽는 눈을 키우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환율도 나프타도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뉴스에서 말해주는 것만 보지 말고 뉴스가 말하지 않는 것을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사실 어디 숨겨진 급기 정보가 아닙니다. 공개된 경제 통계, 한국은행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해외 경제 분석 보고서 다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다만 이것들을 연결해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작업을 대부분의 미디어가 해주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왜 안 해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잡한 구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품도 많이 들거든요. 그냥 중동 때문에 환율 올랐다 한 줄로 끝내는 게 훨씬 편합니다. 하지만 그 한 줄로는 여러분의 생활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오려고 합니다.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제 이슈들을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드리는 것. 그게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환율, 물가, 금리, 부채, 어느 것 하나 여러분 편인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요즘이죠. 뉴스를 보면 볼수록 더 우울해지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제자리인 것 같은 답답함. 그 감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기라는 건 언제나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앙이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경제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 이후에 오히려 자산을 불리고 삶을 바꾼 분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패닉 상태일 때 조용히 공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겁니다.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이 습관이 쌓이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솔직한 생각 남겨주세요. 저도 꼭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 주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요즘 경제 걱정되신다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한번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같이 알고 같이 대비하는 게 혼자 아는 것보다 훨씬 힘이 되니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더 쉽고 더 솔직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